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세 번째 큰 챕터 어노멀리 디텍션이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모델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오토인코더와 원클래스 SVM 그리고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SVM하고 SVDD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사실 솔루션이 똑같긴 한데 접근 방법론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식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동치인 상황이 생기는데 접근하는 그 목적 함수를 포뮬레이션하는 방식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어노말리 디텍션에 해당하는 방법론을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논문 리프로덕션을 한 첫 번째 디멘저널티 리덕션 차원 축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토인코더를 가져다가 지금 이 차원 축소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CNN 기반의 오토인코더를 한 학생들도 있고 RNN 기반의 오토인코더를 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해당하는 내용들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인코더는 여기서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미지를 복원한다,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나 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할 때는 RNN 기반의 오토인코더도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모두 다 결국은 관통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를 출력으로 최대한 가깝게 리프로덕션을 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적 함수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 있는 xk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결국은 입력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xk의 햇으로 되어 있는 거는 리프로덕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면 x라는 어떤 특정 차원의 벡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x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d 차원의 입력 데이터가 weight를 통해서 은닉 벡터, 히든 벡터 hx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을 정보를 축약하는 인코딩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앞단을 그래서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뭐냐면 x가 아래 d 차원이고요. h는 아래 d 프라임 차원. 다시 말하면 은닉 노드의 개수가 d 프라임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d 프라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d 아래 h라고 해볼게요. 당연히 이 x 햇은 아래 d 차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D하고 B가 아니죠. D하고 H의 크기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면 H가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반드시 인코딩 과정에서 정보의 축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는 압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펼쳐가는 과정을 디코딩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 부분을 디코더라고 부르고요. 정보를 인코딩하는 과정과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정보의 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잘 보존할 수 있는 잠재 벡터, 여기서는 히든 레이어들이 되겠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들이 되겠고요. 이거를 통칭해서 레이턴트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레이턴트 벡터는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테니까 정상 영역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리프로덕션을 잘 할 것이고요. 이상치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리프로덕션이 잘 되지 않아서 로스 값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스 펑션에 해당하는 이 값을 우리는 바로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에서의 바틀렉 레이어라고 불리는 이 파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고요.
이 바틀렉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해당하는 입력의 그 노드의 개수, 정보량보다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보의 축약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미지지만 이거를 벡터로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예를 들어 32 곱하기 32차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r에 32 곱하기 32 하면 대략적으로 뭐 한 32의 제곱차원, 암산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네요. r에 32의 제곱차원의 x가 될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개수의 이 히든 노드를 만들고요. 이거는 히든 노드는 r의 h차원이면 h는 32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정보를 압축했다가 펼쳐내면 여러분들이 이 인베딩 벡터 이 h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장에서 차원 축소를 썼다라는 얘기는 오토인코더가 작동을 잘했다라는 가정하에서 해당하는 데이터의 레이턴트 벡터는 축약된 원래 차원보다 축약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디멘셔널리티가 축소된 어떤 그 피처 벡터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맞는 얘기고요. 그렇게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치 탐지 과정에서는 이거를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디코딩까지 거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오토인코더가 학습을 충분히 하게 되면 2를 그대로 리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4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4도 아니고 2도 아닌 애매모호한 것이 리프로덕션이 되면서 x와 x 햇 사이의 차이의 제곱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숫자 2가 아닌 숫자가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는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커지게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토인코더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질 않겠습니다. 개념적인 내용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방법론은 뭐냐면 이제 앞단에서 커널 기반의 학습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기법이었고요. 분류기 알고리즘이었고요.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은 회귀 모형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서포트 벡터 기반의 방법론이 어노멀리 디텍션 또는 노벌티 디텍션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모델 기반이라고 설명을 분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 밀도 기반의 방법론들은 해당하는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정상 범주에 속할 확률을 스코어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LOF라든지 뭐 Parse Window Density Estimation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K-nearest neighbor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스코어를 산출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SV 서포트 벡터 기반의 방법론은 무엇을 찾느냐? 그것과는 다르게 어떤 함수를 다이렉트로 찾습니다. 근데 그 함수는 정상 영역의 데이터와 비정상 영역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경계면을 찾습니다. 보통의 스코어링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여기까지가 정상이고 여기를 넘어서면 이상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함수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 함수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원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 1SVM이라고 불리는 방법과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XVDD라고 불리우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SVM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SVM의 목적은요. 데이터를 피처 스페이스로 옮기는데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면 지금 이게 2차원인데 억지로 3차원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데 2차원 데이터죠. 원래 데이터, 오리지널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러한 분류 경계면을 찾습니다. 이 분류 경계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정상 데이터를 최대한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이 하이퍼플레인까지의 거리를 이제 SVM에서는 보지 못했던 로우라는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 최적화를 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최적화 문제의 목적 함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의 1 W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서 SVR에서의 W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같은 값이라면 X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W의 값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텀부터 얘기를 할게요. 마이너스 로우가 있는데 이 파트가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로우를 찾는데 원점에서부터 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하이퍼플레인과의 거리입니다. 플레인과의 거리입니다.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로우가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목적 함수는 미니미제이션, 최소화 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 이 부분이 뭐냐면요. 크사이 i가 개별적인 노멀 객체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로우보다 가까울 때, 로우를 넘어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조건인 정상 데이터의 영역들은 특정한 하이퍼플레인보다 더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부여되는 페널티입니다. 이 페널티가 지금 여기 보시면 such that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있거든요. wx transpose pi x는 당연히 이게 조건에 의하면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로우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객체들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못한 로우까지 해당하는 하이퍼플레인까지 도달하지 못한 만큼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프트 마진 SVM 케이스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제 모델의 변동성 감소. 두 번째 해당하는 이 텀이 이제 경계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정상 데이터에 부여되는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텀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앞에서 초반에 커널 머신 설명하면서 두 가지 항목의 SVM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똑같은 방식에 대해서 C 곱하기 서메이션 i는 1부터 예를 들어서 L까지 그 사이 i로 하는 게 CSVM이고요. 여기서는 nu L분의 1에다가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그 사이 i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C가 결국은 nu L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값인데 핵심은 뭐냐면, 누는 여기에 있는 이 누 값은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 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nu SVM이 조금 더 해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를 할 때
C라는 값은 사실은 데이터셋에 따라서 얼마를 넣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누는 이만큼의 값을 넣으면 대략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감이 와요. 그래서 NewSVM을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하는데 이 장에서 CSVM을 먼저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CSVM이 수식을 풀어가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NewSVM에 대해서도 이 new를 사용한 목적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SVM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라이멀 문제를 만들어 보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 함수는 여기까지였고요. 제약식이 뭐였냐면 우선 첫 번째 제약식 각각의 개별적인 객체들은 그 하이퍼플레인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 원점보다 더 먼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는 컨스트레인트 1번 제약식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크사이아이라는 페널티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0보다 큰 크사이라는 페널티에 해당하는 게 제약식이 2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KKT 컨디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우선 미지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W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지수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W는 미지수가 맞습니다. new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미지수가 아닙니다. L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 데이터의 샘플의 수니까 역시 미지수가 아닙니다. 크사이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 맞습니다. low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 맞습니다. 결국은 미지수가 W와 크사이와 low 3개가 돼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low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먼저 한번 편미분을 해보면, 미분을 해본다면 2분의 1과 W 제곱 지워지고요. 여기서 남는 거라곤 W에 관한 식이라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식 W 빼기 서메이션 알파 I 파이 I는 0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W는 알파 I, 서메이션 알파 I 파이 I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크사이 I에 대해서 이번에는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크사이 I를 편미분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크사이가 들어가 있는 텀이 여기 있는 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 텀하고 요 텀이에요. 3개의 텀이 있기 때문에 크사이 I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 크사이 I 미분하면 nu L분의 1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사이 I 날아가면 알파만 남고요. 부호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크사이 I 날아가면 베타 I만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알파 I는 nu L분의 1 빼기 알파 I 빼기 베타 I가 0이기 때문에 알파 I는 nu L분의 1 빼기 베타 I라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low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w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low가 가지고 있는 항목은 여기 있는 첫 번째 마이너스 low와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low에 대해서는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요. low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서메이션 앞에 마이너스 있고 로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로우 없어지고 서메이션 알파 I 살아남으니까 결국은 알파 I의 합은 모든 객체들에 대한 알파 I의 합은 1이 되겠고요. 개별적인 알파 I들은 nu L분의 1 빼기 베타 I가 됩니다. 이 부분 잘 눈여겨봐 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알파 I와 그리고 nu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선 식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유도해낸 W는 서메이션 I는 1부터 L까지 알파 I 파이 XI를
프라이멀 문제 집어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SVM 설명하면서 같이 진행하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해당하는 문제를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게도 너무나도 단순한 폼으로 만들어져요. 한번 볼게요. 그 사이가 있는 부분들만 한번 떼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이가 있고요. 여기가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꿨으면 합쳐서 쓰면 summation i는 1부터 l까지 nu l분의 1 빼기 알파 i 빼기 베타 i 곱하기 그 사이 i가 되거든요. 앞선 식에서 KKT 컨디션에서 이 괄호 안이 항상 0으로 날아가요. 이 말은 얘네들이 다 합쳐져 0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우에 해당하는 파트를 볼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로우 마이너스 1 플러스 서메이션 i는 1부터 l까지 알파 i가 되는데 아까 KKT 컨디션에서 이 부분도 또 0이에요. 얘도 날아가요. 0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합쳐주면 라그랑지안 듀얼 문제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주면 원래 문제는 맥시마이즈 문제지만 부호 마이너스를 바꿔주면서 미니미제이션 문제가 되면서 알파에 대한 매우 깔끔한 2차 형태의 컨벡스 함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such that 해서 알파에 대한 조건들이 뭐가 나오냐? 개별적인 알파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u l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과 알파의 합이 1이어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커널 매핑을 사용을 해서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피처 스페이스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이미 여러 번 우리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보자면 여기에 있는 파이 x 곱하기 파이 xi 곱하기 파이 xj가 뒤에 있는 커널 함수 커널 xi, xj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알파 값들에 대해서 이 알파 값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은 뭐냐면 첫 번째 summation 알파 i는 1입니다. 첨자는 summation 위아래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알파 i는 뭐보다는 개별적으로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nu l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베타 i와 그 사이 i는 0이어야 됩니다. 또한 알파 i 더하기 이 부분 좀 지울게요. 베타 i는 nu l분의 1이어야 됩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요. 우선 알파 i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타 i는 nu l분의 1이니까 이거는 0이 아니겠지요. 베타 i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사이 i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i라는 페널티가 0이라는 뜻은 0이면서 베타가 이제 0보다 0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이 객체들은 서포트 벡터가 아닌 하이퍼플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객체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흰색 동그라미들인 객체들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 검정색 동그라미는 사실 뭐냐면 알파 i가 만약에 nu l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베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이 되어야 되고요. 베타가 0이기 때문에 크 사이 i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알파가 0이 아닌 서포트 벡터이면서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원점 기준으로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 기준으로는 하이퍼플레인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고요. 원점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에 더 가깝게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크 사이 i라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 알파 i가 0보다는 크고 nu l분의 1보다는 작으면 결국은 베타 i는 두 개를 합쳐서 알파와 베타 i를 합쳐서 nu l분의 1이어야 되는데
알파 i가 누 l까지는 안 가니까 어떤 양의 수를 가져야 되고요. 베타 i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크 사이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는 0이 아닌데 크 사이는 0이기 때문에 얘는 서포트 벡터이면서 하이퍼플레인 안에,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 위에 존재하는 서포트 벡터들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색 동그라미들이 바로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겠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가 가지는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파 i는 다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 l분의 1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서 서메이션 알파 i는 1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살펴보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알파 i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누 l분의 1이니까 결국은 서메이션 알파는 1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누 l분의 1이 누 l개만큼 있어야지만이 1을 만족하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L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00개가 있고요. 누가 0.1이라면 알파 i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0.1 곱하기 1000분의 이제 1인 겁니다. 그럼 이게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의 값을 알파가 최대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알파의 합이 1이 되려면 최대값인 것들이 100개는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서메이션 알파 i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분의 1이라는 최대치를 가지고 있는 알파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100개는 있어야지만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 i가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100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은 알파 i가 100분의 1인 게 1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알파 i들은 전부 0인 게 90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서포트 벡터는 알파라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큰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누를 정함에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누 l개만큼의 서포트 벡터는 최소한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At least 누 l 서포트 벡터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누가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알파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알파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 알파 i가 누 l분의 1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타 i는 0이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크 사이 i는 1이었, 크 사이 i가 0보다 컸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었을 때 원점에 더 가까운, 다시 말하면 정상 데이터를 표현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서포트 벡터가 결국은 누 l분의 1이라는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값을 가졌는데 그러면 그 하이퍼플레인을 넘어갈 수 있는 최대의 객체수, 학습 객체수가 결국은 누 l분의 1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at most new L 서포트 벡터는 하이퍼플레인의 outside, 바깥쪽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슨 얘기인지 앞선 예시하고 같이 보여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파생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현재 앞에 보는 상황이 아니라 알파 i, 누 l분의 1이 100분의 1인데 알파 값이 200분의 1이라는 알파 i가 200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알파 i가 200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SV의 수가 200개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알파 i는 누 l분의 1인 100분의 1까지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원점보다 더 가까운, 원점이 더 가까운 크 사이 i가 0인 SV는 없다입니다. 왜냐? 크 사이 i가 0보다 크려면 알파 값이 누 l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누 l이라는 값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에서의 서포트 벡터의 최소 개수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서포트 벡터 중에서도 마진을 벗어나서 페널티를 먹는 서포트 벡터의 최대값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L을 빼고 누는 0부터 1 사이라고 하면 뭐냐면 누는 무엇을 조절하느냐? 비율, 여기서는 이제 프랙션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서포트 벡터의 비율의 로어 바운드이면서 에러, 다시 말하면 크사이 i라는 페널티 텀을 먹는 서포트 벡터의 어퍼 바운드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예시하고 보면 지금 제가 누를 0.1로 잡았지 않습니까? 누가 0.1이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전체 데이터의 최소한 10% 이상은 SV다. 서포트 벡터다. 그러면서 또 무슨 결과를 내오냐면 하이퍼플레인을 벗어나는 페널티를 먹는, 그러니까 부여되는 SV 서포트 벡터의 최대 비율이 10%다. 결국 10% 이상의 서포트 벡터를 가지면서 페널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까지만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라는 이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일 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누가 0.9가 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SV는 90%, 전체 데이터의 90%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최대 90%의 데이터 포인트까지 페널티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을 해보면 서포트 벡터가 많을수록, 그리고 페널티를 많이 먹을수록 정상 영역을 저 원점에서부터 멀리까지 밀어버릴 수가 있겠죠. 바운더리를. 그래서 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상 영역의 그 범위가 넓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크게 되고요. 더 집중하게 되고요. 누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스페셜라이제이션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C와는 다르게 누는 0부터 1 사이에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형태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이번에는 SVDD라는 개념을 설명할게요. 앞에서 나왔던 SVM과 서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요. 각자가 알고리즘으로서 그 개별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텐데요. 직관적인 이해는 1SVM보다 SVDD가 더 쉽습니다. 뭐냐면 SVDD의 목적은 어떤 하이퍼스피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구를 찾습니다. 초구를 찾는데 그 초구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영역 데이터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초구를 찾는데 가장 작은 초구를 찾아요. 여기서 보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전체 데이터 색깔 파란색 빨간색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데이터들이 있을 때 해당하는 초구의 중심 A와 그 초구의 하이퍼스피어의 반지름 R을 찾아서 이거를 이 안에 데이터를 다 몰아넣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역시 소프트 마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1SVM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떨어진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에 대해서는 xi라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SVDD에서의 미지수는 초구의 중심인 A, 그 초구의 반지름인 R, 그리고 페널티, 개별적인 객체들에 부여되는 페널티 xi i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SVM과 SVDD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1SVM은 정상 데이터를 원점으로부터 멀리 위치하게 하는 요 하이퍼 플레인을 찾는 거고요. SVDD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의 영역을 최대한 감싸 안는 하이퍼 스피어를 찾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 조금 더 직관적이죠. 데이터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초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정상이 아닌 걸로 앱노멀 케이스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한번 포뮬레이션 해보면 여기서도 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계산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CSVM과 같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R 스퀘어, 다시 말하면 반지름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컴팩트한 초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구를 통해서 감싸 안지 못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constraint는 such that 해가지고 이제 개별 객체에서부터 초구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R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초구가 감싸 안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실제 디시전은 R에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초구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제곱한 걸 뺐을 때 그 부호가 양수라면 이거는 정상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음수라면 이제 abnormal 데이터가 되게 되겠죠. 이거를 가져다가 프라이멀 라그랑지안 문제로 풀어보면 R 스퀘어 플러스 C 곱하기 서메이션 크사이 I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제약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낸 겁니다. 이걸 그냥 단지 그 제곱을 이제 풀어서 쓴 것이고요. 두 번째 제약식 크사이 i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첫 번째 제약식, 두 번째 제약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지수가 반지름 R과 중심 A와 크사이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KKT 컨디션을 구해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선 R에 대해서 구해보면 R은 요 파트하고 요 파트만 남아있죠. 그래서 2R 빼기 2R 서메이션 알파 I 하면은 0입니다. 그러면 R 지워지고 결국은 2도 약분하면 서메이션 알파 I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A는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알파 I 곱하기 파이 XI가 지금 요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얘랑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2 곱하기 A 곱하기 서메이션 I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알파 I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앞선 부분에서 A는 지금 I에 대한 어떤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에서 나온 최적계 조건에 의하면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1이니까 A만 옆으로 넘기고 2하고 2 약분을 하게 되면 A는 서메이션 알파 I 파이 I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크사이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C 마이너스 알파 I 빼기 베타 I는 0입니다. 모든 I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1SVM의 솔루션과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듀얼 문제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정리를 이제 하게 되면 파란색과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들 일부러 제가 먼저 좀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이 부분도 0으로 날아가고요. 서메이션 알파 i가 0이니까 C 마이너스 알파 i 빼기 베타 i가 0이니까 이 부분도 0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합쳐져서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서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은 알파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면서 볼록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맥시미제이션은 컨벡스 함수가 돼서 금방 잘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SVM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듀얼 라그랑지안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 최대 문제를 푸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2차식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최소화 문제를 푸는 것과 동치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이제 찾아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C 빼기 알파 I 빼기 베타 I는 0이어야 된다는 것과 베타 I 곱하기 크사이 I도 0이어야 된다는 것, 이런 이제 제약 요건들에 의해서 해석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알파 I가 0이면 서포트 벡터가 아니다. 그 말은
초구의 내부에 있는 거다. 알파 i가 C이면 이거는 베타 i가 0이기 때문에 그 사이 i가 0보다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하이퍼스피어 바깥에 있는 서포트 벡터가 된다. 그리고 알파 i가 0부터 C 사이라면 베타 i는 0보다 크지만 그 사이 i는 0이기 때문에 하이퍼스피어 위에 있는 서포트 벡터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VDD에서의 RBF 커널을 가지고 한번 하는 걸 살펴보면, 그때 예전에 SVM도 마찬가지로 이 커널 위스, 이 시그마 제곱 또는 이 파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뾰족한 디시전 바운더리, 플렉서블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고요. 크면 클수록 이제 제너럴한, 그러니까 좀 더 그 단순한 바운더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작을 때는 거의 그 개별적인 객체들 하나하나를 감싸 안을 만큼의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값이 엄청 커지면 사실 이게 반달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인풋 스페이스에서도 9에 가까운 디시전 바운더리, 정상 영역의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VDD와 1SVM은 첫 장에서 쌍둥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데이터가 만약에 유닛 놈 벡터로 노멀라이즈가 된다라고 하면 SVDD와 1SVM은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게 요 분이 SVDD를 자기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제안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논문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VM과 마찬가지로 NuSVDD도 역시 우리가 계산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nu 값에 따라서 D라는 값이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nu 값인데, nu가 작으면 작을수록 파란색 영역을 정상 데이터로 봤을 때 nu를 0으로 놔버리면 사실은 이 구 밖으로 나가는 객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모든 데이터를 감싸 안는 구가 만들어지고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타이트한 구가 만들어지면서 구 밖으로 나가는 노멀 데이터들의 포인트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델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 3가지, 오토인코더와 원클래스 SVM,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SVDD를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